호르몬 불균형.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단순히 어떤 생리 문제를 넘어서서 여성 몸 전체 균형을 흔드는 그런 질환인데 그 핵심에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겐이라고 얘기하는 호르몬의 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원래도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나서 더 높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여성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그렇게 확 올라가는 걸까요? 그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는 거는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랑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면 당뇨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몸에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는데 세포가 그 작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혈중에 존재하는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혈액이 난소에도 도달하기 때문에 난소에서 작용을 하면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간에서는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이름의 단백질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떠다니면서 남는 호르몬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를 안 하게 되면 아니면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 몸속에서 돌아다니는 호르몬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얘기가 사실은 앞서서도 지금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원인 중에 또 하나일 수가 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인슐린 말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다른 원인이 혹시나 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족력이라든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문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유전 소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데요.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전 소인이 70%까지도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된 논문이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은 더 윗단계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이라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뇌하수체에서 우리가 LH, FSH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임신 준비하면서 배란 테스트기 해본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LH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 환자에서는 이런 축이 망가지면서 난포가 제대로 성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배란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체중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그게 또 그 여성의 몸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더 높이고 그걸로 인해서 배란이 또 방해를 받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여성의 몸은 어떤 위험에 좀 도달을 하게 됩니까? 사실은 임신도 중요하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대사질환인데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되면 이형 당뇨병이라든지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의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막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 암의 부인과적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가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생리주기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정하게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치료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평가를 하고 환자의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리주기 조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막 보호를 위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먹는 약 또는 주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내막을 탈락시켜주고 또 경구 피임약을 사용을 해서 주기를 규칙적으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내막을 보호해주는 효과 그리고 남성 호르몬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피임약도 약물로 복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이 피임약을 약국에서 편하게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약물이라고 생각을 잘 네. 안 하시는데요. 사실은 피임약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치료제로 사실은 사용을 하는 거고 여성 호르몬의 치료제의 부수적인 효과가 피임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피임약을 통해서 생리 주기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물이나 수술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 중에 이제 커져 있는 난소 그리고 미성숙한 난포가 많은 부분들을 절제를 하거나 미성숙한 난포를 쉽게 말하면 터트려주는 수술 방법 등이 있기는 한데 그게 근원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보다는 약물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약물이나 주사 치료. 네. 그리고 대사 문제도 함께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대사 개선은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호르몬 문제뿐만 아니라 대사 문제도 같이 존재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지질 혈증의 경우 스타틴 계열의 이상지질 혈증 교정 약물을 사용을 하거나 메폴민과 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약물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비만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체중 조절을 꼭 병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이제 난임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가임기 여성인데 내가 임신을 원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진단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자연임신 시도를 먼저 해보시고 자연임신 시도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배란 유도제, 예를 들어서 클로미펜이나 레트로졸 같은 약을 통해서 배란을 유도를 하고 그 유도된 난자로 임신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인공수정이라든지 우리 흔히 시험관악이라고 얘기하는 보조생식술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관리할 때 생활 습관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식습관을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하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탕이라든지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들을 줄이고 규칙적이고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네 한 바퀴라든지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양제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제가 아까 진단을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게 되면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 몸의 염증성 지표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안드로겐 과다혈증, 그러니까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 높아지는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낮게 측정이 된 환자분들한테는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에서 비타민 D만 가장 낮은 농도로 매일매일 잘 챙겨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영양제 많이 알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노시톨의 경우에는 인슐린 민감제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이노시톨을 복용한 뒤에 자연 임신율이 높아진다, 즉 배란율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제는 아니지만 영양제 개념으로 복용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복용을 하면 좋은 거군요. 네. 특히 비타민 D 성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몸 챙기시는 분들은 영양제 성분까지 보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가장 흔한 그리고 처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잖아요.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생리 주기를 잘 체크할 수 있도록 생리 다이어리를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뭐 손으로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 어플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만든 핑크 다이어리 같은 어플들을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 외에도 생리 주기를 체크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을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 생리 시작 날짜, 생리 끝난 날짜를 체크해 보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생리량이 어땠는지, 아니면 최근에 좀 생리 주기랑 여드름이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머리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지, 체중 변화는 내가 최근에 몇 킬로가 얼마 만에 쪘거나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거를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언제 할지 잘 모르겠어서 체크를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진단과 치료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 보시라고 숙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리 주기라든지 피부 변화, 체중 증가, 이렇게 작은 이상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넘겼던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병이 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좀 진단 받아보시고요. 더불어서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은비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